소영씨 회원님 저희 나와주시면 안 되나요? 네, 너무 좋죠. 제가 너무 재밌게 매일 보고 있는데 네. 거기 정경호 배우가 나와서 이 드라마를 소개하면서 5, 6분은 난민 이야기예요 하시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너무 기대가 되더라고요. 정경호 배우님도 같이 저희 나오셔서 저희들이랑 같이 이런 이야기를 뒷얘기를 나눠줄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기다립니다. 공익법센터 어필의 어필로그 지금 한창 인기를 달리고 있는 프로보노 제일 1화부터 4화까지를 리뷰하려고 하는데요. 특히 오늘도 지난번에 예고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필의 정경호와 어필의 소지현이 등장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네, 이거 편집하면 되니까. 자, 1화부터 4화까지 우리 오늘 한꺼번에 리뷰할 거여서 좀 내용이 많긴 한데 재밌게 보셨나요? 네, 저는 너무 재밌었어요. 네. 오늘 아침에는 일단 제가 보면서 왔어요. 버스에서 네. 이걸 들고 이렇게 보면서 왔는데 그 옆에서 울었어요. 그래서 출근길에 이렇게 하면서 왔어요. 어디 포인트에서 눈물이 나셨어요? 그 법정에서 1심 그 장애 아동 사건의 1심 3화에서. 판사가 그 판결 선고를 할 때 상세히 하잖아요, 설명을. 근데 그게 아이가 계속 난 안 태어나는 게 나을 뻔했어 라는 그 전제를 가지고 사건이 진행되는데 그 판결 선고 결과 자체는 아이에게 좋은 결과는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문의 언어가 어쨌든 그게 아니다, 그 아이의 생각에 정면으로 반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게 저한테는 그냥 그 장면이 감동적이었고, 근데 이 주인공들은 그렇게 평가하더라고요. 그 아름다운 언어가 오늘은 벽처럼 느껴졌다 하는 그 부분인데 저한테는 어쨌든 아름답게 느껴지긴 했어요. 그렇게 또 마무리됐죠, 사실. 네. 4화에서. 3화의 그 부분이 가장 감정 깊은 네. 느낌이었어요. 네. 제이는 어떤 부분이 좀 어떠셨어요? 프로보노. 마음에 들었던 지점은 사실 1화 시작 지점이나 초기에 그 약간 그러니까 너무 잘 나가던 판사가 어떻게 공익소송팀에 갔을까를 설명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좀 억지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이 부분 1화만 보신 분들은 약간 실망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런 포장지를 조금 지만 어쨌든 포장지를 제외하고 그 내용에 돌입해서 들어가 보면 뭐 2화부터 본격적으로 나오는 동물에 대한 이야기, 3화, 4화에 걸쳐서 길게 표현해 주신 장애 인권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스무스하게 잘 이렇게 받아들이기 쉽게, 그러니까 단순히 어느 한쪽의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서로 다른 이야기들을 잘 담아내지 않았나? 그런 되게 적절한 운영의 묘가 돋보이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영역 부분을 잘 관심이 있지 않거나 익숙하지 않은 부분들 보면 이게 진짜 그런가 하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제하고 좀 비슷하거나 달랐던 부분들 좀 생각나는 거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저는 엄청 많았는데 제일 먼저 달랐던 거 생각해보면 옷을 계속 정장을 입고 계시더라고요. 그 공익 변호사들도. 근데 진짜 이거 거짓말이다 이거. 저희는 네. 이렇게 입고 있고 판 없는 날은 정장 같은 거는 잘 안 입고 셔츠도 잘 안 입죠. 그렇죠. 티셔츠 입고 후드티 입고, 그리고 저희뿐만 아니라 로펌의 그 공익 재단 뭐라고 하죠? 두루 동참 이런 분들도 셔츠 막 양복 입고 그러시진 않는 것 같은데 이분들 패션은 조금 더 변호사 같은 옷을 좀 입고 계셔서 좀 다르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리고 변호사 배지를 항상 그 법정 갈 때 달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받긴 했는데 어딘지 모르고 절대 안 붙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금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비슷하게 외적인 면에서 저 법정이 뭐 드라마는 어쩔 수 없지만 법정이 그렇게 멋있지 않습니다. 네네. 뭐 단독 그 형사 법정도 되게 굉장히 멋있게 극화된 모습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로 단독 판사님 계신 법정에 가면 조금 더 사무적인 느낌, 그리고 조금 더 그렇게 막 판사대가 높게 느껴지거나 혹은 뭐 변호사가 이렇게 자유롭게 활동하면서 말할 수 있는 공간이 허락되거나 그러진 않고요. 조금 아무래도 공간에 좀 제약이 있다 보니까 극화된 것처럼 그렇게 멋있진 않아서 아마도 그걸 보시고 실제 법정을 견학 가신 분들은 좀 실망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법정에 가서는 도대체 이게 무슨 사건인지 알 수가 없고 맞아요. 뭐 줄거리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약간 옷은 그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그
하고 얘기를 해보면 처음 사무실 안에 있을 때는 네. 옷을 자유롭게 입기가 좀 아, 그렇대요. 진짜요? 그래서 아. 거기 안에 있을 때는 셔츠랑 정장을 입고 다녔다는 아.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약간 눈치가 보인다고 했나?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 그래서 아예 독립된 이후에는 지금 자유롭게 저는 공감됐던 거는 그 박기쁨 변호사가 그 로스쿨 들어갈 때부터 나는 공익 변호사 하고 싶고 뭐 사람들을 돕고 싶다 이런 얘기 하는데 계속 아니 진짜 뭐 하고 싶냐고 그거 말고 그거 알겠고 그건 면접에서 하는 얘기고 진짜로 하고 싶은 게 뭐야 이런 얘기 하시고 뭐 공익 변호사에서 뭐 정치하려고 하냐 이런 얘기도 듣고 진짜 그런 많이 듣는 얘기예요. 공익 변호사들이 항상 듣는 그런 질문들이 강다윗의 입으로 또는 법전원 교수님의 입으로 이렇게 전해지는데 저도 그런 적 있거든요. 저 이제 로스쿨 처음 입학해서 지도 교수님이랑 면담을 했어요. 아 저는 그 이주민을 돕고 싶다. 공익 변호사라고 있는데 그런 거 하고 싶다 했더니 그건 좀 아니다 이러시면서 역시 난 딴 걸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결국 이렇게 제 첫 직장으로 공익 이렇게 분야에 왔는데 제가 아직도 교수님께 연락을 못 드리고 있어요. 왜냐면 정말 저를 잘 챙겨주셨던 분이고 너무 감사해서 제가 취직했다 또 스승의 날 뭐 명절 이때 연락을 드리고 싶은데 그럼 너 지금 뭐하니? 할 거잖아요. 근데 제가 저 공익 변호사 한다고 하면 잔소리 하실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이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면 안 돼요? 제가 아직 연기가 안 나가지고 박기쁨 변호사님이 그래서 되게 잘 나가는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하지만 처음부터 공익 변호사를 하고 싶었던 사람이었는데 대기업의 M&A 팀에 갔다가 M&A 팀에서 나쁜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거에다 적응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너 프로답지 않게 왜 그래 라고 해서 갑자기 프로보노 팀으로 오게 되는 맞아요. 그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M&A 팀에 계셨던 분으로서 혹시 그런 건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그 아까 말씀드린 약간 그러니까 극화를 위해서 조금 과장된 부분의 일부이기는 하고요. 그러니까 M&A 팀에 있다고 해서 거기 파트너 변호사님처럼 뭐 숫자에 집중해 이렇게라는 약간 어색한 클리셰가 있는 거지. 네네네. 사실 많이 없고 그 M&A 일을 하는 것 때문에 자괴감이 빠지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로펌에서 일하면서 이제 좀 과도한 업무량이나 그 과도한 업무량 속에서 내가 좀 잘 배워가고 있는지에 대한 본인에 대한 회의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어도 내가 이 업무를 해가지고 선량한 뭐 근로자들이 어떤 피해를 보고 거기까지 생각이 미칠 정도의 그런 부정적인 일은 사실은 경험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이분은 아예 전업을 바꾸신 거잖아요. 그래서 소송을 하시면서 병행하시는 분은 저도 많이 봤는데 자문 업무를 하시면서 이런 저희 프로보노의 다양한 활동들을 하시는 분들은 많이 못 봤고 왜냐하면 그게 업무 특성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소송 업무는 자기의 스케줄이 어쨌든 법원에서의 기일을 따라가기 때문에 어떤 날이 내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날인지 조금 예상이 되는데 자문 업무는 정말 시단위, 분단위, 막 일단위로 막 일이 돌아가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내서 이 일을 해야지라고 하는 그 계획을 성사시키기가 매우 어려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도 자문이나 M&A 업무를 하셨던 분들로서 박기쁨 변호사님은 전업을 선택하게 되지 않았을까? 그런 꿈을 갖고 계셨다면 현실에서 M&A 팀에서 파트너 변호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고 주변에서 너 프로 같지 않다는 얘기를 들어서가 아니라 그냥 자문 업무 변호사로서 라이프 스타일로는 좀 하기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라는 현실적인 가능성을 생각해봤습니다. 되게 OM 파트너스 변호해 주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약간 되게 변호를 해주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그런 저도 약간 눈에 들어왔던 게 뭐랄까 M&A 팀은 에이스만 보내는 건데 이런 말이라든가 그런 말이 나왔어요? 그런 말도 있고 되게 강다윗 판사가 이제 저 들어오면서 이거 되게 저는 약간 오그라들었는데 얘네들 승률이 고작 20%라던데 내가 50%까지 올려줄게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되게 그러니까 사람의 대단한 능력 한 명 하나가 엄청난 결과를 바꿀 수 있는 것처럼 좀 그렇게 묘사되는 장면들 좀 이런 것들도 있었던 것 같고 OM 파트너스가 이걸 왜 하는지 물어보니까 약자를 돕고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정도의 그런 이미지를 세탁하는 것도 지금 우리는 너무 돈도 잘 벌고 있고 변호사 1000명이라 그랬나? 그때 중간에 근데 변호사 1000명인 데가 있어요 지금? 김현장 1000명 넘을까? 안 될 것 같은데 네, 그런 식의 이야기들에서 그 이미지를 세탁한다 뭐 이런 내용 1000명 넘어간다. 요거를 김현장을 약간 모토로 했었던 것 같네. 관련된 얘기로 이제 방금 말씀하시니까 생각난 건데 그 지점이 약간 조금 약간은 습관스럽다고 해도 그렇게 약간 그냥 이렇게 소소한 약간 좀 이상하지 않나 생각 들었던 지점은 그 OM 파트너스의 대표로서 여성 변호사님이 등장하시잖아요. 인터뷰하시면서 방금 그 줄리앙이 얘기하신 그런 사회 공익 활동을 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제 말미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제가 여성이고 어리다는 이유로 뉴스가 되지 않은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너무 좋은 말인데 아쉽게도 이 배경이 그 오웬 파트너스 설립자의 딸이어서 그 파트너로서 대신 대표가 된 거 아닌가 싶어서 어떤 기업을 세운 사람이 자녀라는 이유로 그걸 가업을 이어받는 것에 대해서 왜 이상히 여기는 마음이 별로 없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로펌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현재까지는 없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과거에 있었던 로펌도 설립자의 자녀분도 법조인인 케이스가 있었는데 그분이 뭐 이어받는다거나 그런 얘기는 없었고 그분도 그냥 파트너로 계시다가 다른 데서 사무실을 여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런 건 진짜 힘들 것 같아요. 한국에서 그런 형태 쉽지 않아요. 생각할지 어려운 것 같고. 기자회견 장면 기자회견 장면 4화. 맞아요. 기자 없는 기자회견을 어. 어필이 많이 하는데 거기도 기자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그 장면 보고 되게 실물을 많이 잘 아시나? 저희 혹시 글을 보셨나? 이런 생각했어요. 약간 강다위 판사가 거기서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 되게 비하하면서 그 노동운동하는 신문 신문 단체에서 와서 신문 한 명만 왔다고 그러면서 겨우 꼴랑 이렇게 한 분 왔냐 이런 형태로 얘기를 했던 것도 근데 현실에서 보면 저희 그런 일들이 사실 되게 비일비재하고 기자회견 열심히 하고 있지만 다 중간에 가버리셔서 가버리셨는데 열심히 구호를 외치고 우리는 활동을 하고 있었으나 기자는 없는 형태의 기자회견을 우리는 행복하게 해오기도 했다. 예, 이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그런 기자회견은 왜 하시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저는 기자회견 가는 거 되게 싫어하는 사람인데 근데 제 생각에는 그래도 기자님들 오시진 않아도 보도자료 드리면 기사를 써주시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사진도 넣고 기사 내용도 써가지고 근데 그런 것들이 어쨌든 기록으로도 남고 사람들한테도 뭐 아무도 안 보나요? 어쨌든 조금이라도 더 알려지면 그게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뭔가 말할 것이 있으면 듣든 안 듣든 우리는 계속해서 이 메시지를 발화한다.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저희 정신인 것 같고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게 집회와 시위도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기자회견은 집회와 시위와 달리 별다른 이제 집회 신고를 하지 않아도 집회 신고를 하지 않으면 원래 집회와 시위를 하면 뭐가 시위가 되면 해산을 하거나 이뤄야 되는 여지들이 좀 있는데 기자회견은 그 신고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간편하게 준비가 없어도 기자들에게 이 메시지를 발효를 해서 이게 어딘가 언론에 기재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어서 저희들이 많이 했던 것 같고 생각나는 아까 말씀하신 그 승률 20%인데 50% 올려줄게 이러시잖아요. 너무 하고 싶어. 승률 너무 하고 20%만 돼도 대단하다. 너무 하고 싶어.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승률 20%도 대단하다. 네. 승률 20%만 해도 대단하다. 우리 난민 소송은 승률이 어떻게 되죠? 아직 난민 주제가 안 나왔지만. 난민 소송은 그래도 20% 약간 안 되나? 예, 어필에서는 그 정도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20%좀 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전국에서 보면 0.1% 정도 될 수 있지만, 근데 이 1화부터 4화를 보다 보니까 좀 디테일을 살려서 좀 재밌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 있었던 일들을 사람들한테 잘 정확히 모를 수 있지만 실제 사건들을 녹여냈던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생각났던 것 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저는 인상 깊었던 게 조용한 택시가 나오는 거. 조용한 택시. 그 청각장애인이 운전한 택시 운전사로 일하는 택시 그 사업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나요? 그렇죠. 네. 이넥터스에서 학생들이 시작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 화면도 뒤에 띄어 있어서 의사소통도 화면을 통해서 할 수 있고 그 청각장애인 분들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그리고 사실 조용하게 택시 타고 싶은 사람 많은데 그런 수요를 채워주는 사업이었다고 알고 있는데 그 모습을 드라마에서 실제로 보여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저도 한 번도 타본 적은 없었는데 실제로 돌아가는 모습은 처음 봤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거 소개하는 것들이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큰 줄기의 스토리가 있는데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디테일들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쓱 보여주시는 게 드라마가 이런 또 좋은 선한 역할을 하고 있구나 볼 수 있었고 저는 디테일 중에서 뭐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 좀 중요하게 생각한 것들은 2화인지 1화인지에서 갑자기 이태원 참사에 대해 다룬 거 사실 극화에서 그렇게 직접적으로 다룬 건 잘 못 봤는데 처음엔 설마 직접적으로 다룰까 했는데 그 유골함에서부터 일단 날짜가 그 참사 날짜로 써 있고 그 날짜 그렇게 써 있었어요? 날짜 써 있어요. 2020 이렇게 써 있고 날짜를 보면 딱 그 찾아보면 바로 그 날짜예요. 돌아가신 날짜가 써 있고 그 후에 이제 뭐 오웬 파트너스 대표도 나도 그날 거기 가 있었어 뭐 이렇게 하면서 명확하게 그 이태원 참사임을 얘기했던 게 그래서 그렇게 그 가족이 겪는 되게 아픔들을 어려움들을
그 동물권이라는 큰 주제 속에서 자연스럽게 녹여낸 게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고 장애인권이라는 큰 사건 속에서 또 녹여낸 것도 되게 좋았고 또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장애인권에 또 이어진 얘기인데 그 현장 검증을 판사랑 피고 측 변호사가 하거든요. 하시다가 이제 하지마비니까 두 다리를 묶은 채로 있다가 화장실을 가는 상황에서 턱에 걸리고 막 여러 어려움 속에서 못 가시다가 약간 개그 코드로 넣은 거지만 피고 측 변호사가 이제 신뢰를 하는 장면이 살짝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개그 코드인 것처럼만 보이지만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고 제가 기억하기에는 장애인께서 그 지하철 여성 장애인 전용 화장실 찾지 못해서 찾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신 일이 있었고 그게 굉장히 힘든 사건이었죠. 그래서 그게 소송에 실제로 갔고 소송에서 이런 디테일한 얘기들이 다 전달이 됐어요. 법원 측에. 그걸 지하철 역사에 여성 장애인 그 화장실 설치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중요한 소송 중에 하나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되게 자연스럽게 녹여냈고 지나가는 장면 같지만 그런 일들 아는 사람들은 와 이런 사건을 여기 이렇게 녹여냈네 하는 걸 발견할 수 있고 또 특수학교 반대라고 하는 그러니까 장애인권의 큰 속에서 특수학교 반대하는 그런 현상들을 이렇게 막 시위하는 장면들을 잘 또 표현했는데 거기에서 또 되게 지나가는 장면인데 사실 지나가는 장면이니까 무시할 수 있는데 그 대본에 써 있으니까 표현한 거겠지만 원평구청이라고 써 있어요. 간판을 보면 정말 1초 지나가거든요. 근데 아는 사람들은 또 아는 거죠. 그 은평구일 텐데 은평구에서 정말 있었던 일이기도 하거든요. 뭐 여러 건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아는 사건은 장애 특수학교는 아니었고 이제 그 탈북민들을 위한 대안학교가 은평구로 이전하려고 했는데 비슷한 반대에 막혀서 결국 무산됐던 일이 있었습니다. 좀 와 작가님의 능력이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한 가지 생각을 해보면 두 가지 현장 검증을 잘 안 가려고 하잖아요 판사님. 근데 우리가 얼마나 바쁜데 시간이 없는데 라고 했던 거 저도 어떤 게 있었냐면 공항에 있는 난민 관련된 소송을 하게 될 때 제일 처음에 송환대기실이라고 공항에 있는 것이 구금시설이라고 말을 해도 아무리 도면을 말해도 판사님들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판사를 하니까 제가 처음에는 이 현장 검증을 그럼 갑시다. 가서 판사님이 여기가 실제로 문이 어떻게 열리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자라고 했었는데 아이 거기까지는 이렇게 해서 결국 안 된 적들이 있어서 실제로 나와 있는 모습들을 좀 비슷하게 했다라는 장면도 생각이 나고요. 갑자기 또 저 처음에 1화인가에 있었던 재밌는 장면, 이거는 실제 케이스를 갖고 왔다기보다는 퀴어 페스티벌 나오는데 드랙 복장을 한 친구들이 이제 나오는데 정경호를 갑자기 비슷하게 이렇게 분장을 시켜서 사람들이 많이 사진도 찍고 부스에도 많이 오고 잘 눈에 이제 등장하게 하는 장면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도 되게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똑같은 건 전혀 아니지만 작년에 플라스틱 협약과 관련된 거 플라스틱을 쓰지 않게 감축하게 되는 협약에 촉구하는 게 하나 부산에서 행사가 있었었는데 제가 그때 전 욕심이 생겨가지고 무슨 티니핑 그거에다가 티니핑이 인기가 있었을 때 비닐핑이라고 해갖고 막 옷을 막 장모님한테 속바지도 한복 속바지도 빌리고 해갖고 되게 열심히 준비해 갔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는 태어나서 제가 연예인 된 듯한 느낌을 처음 받아봤던 게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같이 사진을 찍자고 그 어머님들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어떤 막 아이들 데려온 어머니들이 이런 걸 구경시켜 주려고 갖고 오다가 야 사진 찍자 저런 사람이랑 사진 찍어야 돼 이러면서 갑자기 저를 보여줬던 이런 기억이 나서 갑자기 그런 재밌는 에피소드 인권 활동가들은 현장에서 뭐 이런 것도 응원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면서 나왔던 것도 갑자기 좀 생각이 나는 것 이 같습니다. 영상 보신 분들은 사진 보게 되겠네요. 네 사진 그 사진 3초 경고 문구 띄워주시고 근데 사진이 공개됩니다. 넘기실 분들 뭔가 하여튼 엄청나게 무슨 로이터에 나올 것 같은 되게 멋진 제가 포효하고 있는 사진이 하나 있어요. 중간중간 또 생각나는 게 있으면 더 얘기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이미 드라마를 통해서 설명이 되었지만 1화, 2화를 통해서 나왔던 동물에 관련된 이야기, 그래서 3화, 4화에 나왔던 장애에 관련된 이야기, 이게 현실에 있었던 쟁점들을 좀 갖고 왔다 얘기를 했던 것 같아서 이걸 조금씩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키미가 2화에 있던 동물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그 2화에서는 어떤 사람이 내 개를 저 사람이 훔쳐갔다 해서 절도죄로 고소하는 사건이 맞아요. 있는데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모르고, 그러니까 그 주인이 있는 개인 걸 모르고 그냥 유기견을 도우려고 한 어떤 사람이 오해를 받은 사건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은 처음부터 이 개가 주인이 있는 개라는 걸 알고 있었고 다만 그 주인이 이 개를 학대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는 증거들이 있었어요. 맞아요. 목에 개가 짖으면 전기 충격을 가하는 그 장치를 한 채로 개가 어딘가에 있는 걸 발견하고 이 애를 풀어줘야겠다.
이 애를 주인한테 돌려보낼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얘 데리고 가고 그 장치도 빼주고 그렇게 돌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건강도 회복시켜주고. 근데 이 사건에서 그런 주인이 있는 걸 알았어? 근데 가져갔어? 그럼 절도죄지? 하고 이렇게 사건이 진행되던 와중에 이런 학대 정황이 발견됐다는 거가 알려지고, 그래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열어서 배심원들한테 이런 사정을 설명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그 민법 개정안이 요즘 계속 이슈가 오래전부터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의 신설을 개정안에 두고 있는데, 그걸 또 언급하면서 그런데 형법에서 절도죄의 객체는 물건인데 걔가 물건인가요? 민법 개정안에도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이 생기려고 이렇게 준비가 되고 있는데, 그럼 이거 형법상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 거 아닌가요? 라는 이런 반론이 제기가 돼요. 그래서 그걸 박기풍 변호사의 주장이었다는 거죠? 열정을 다해서 요걸로 한번 어떻게 맞아요. 무죄를 받아보자. 이걸로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근데 반대쪽에서 근데 그거 현행법인가요? 아니요. 그건 그냥 개정안에 불과하고 아직 전혀 그 시행이 되고 있는 법은 아니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하다가 결국에는 그 주인, 그러니까 원래 고소인이 지금 강아지 학대 정황이 이렇게 밝혀졌다가는 자기 집안이 온통 욕을 먹고, 아버지가 정치인인데 그 딸이 동물 학대범이다 이렇게 알려지면 큰 위기에 처할 걸 이제 두려워해서 갑자기 저 개가 내 개가 아닌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저렇게 학대받는 그 흔적이 있었던 저 개가 내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나는 동물 학대한 적 없고 이 고소도 이제 제 개 아니에요 하니까 이제 구성요건 해당이 안 돼서. 그럼 지금은 동물들도 전부 다 이제 반려동물이나 이런 동물들도 전부 다 물건에 해당하는 건가요? 네, 그럼 남이 돌보고 있는 동물을 가져가면 절도죄가 성립될 수 있고, 만약에 그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 여기 나온 것처럼 학대받고 있고 고생하고 있다. 애가 너무 주인한테 학대하는 게 명백하다. 그것도 마음대로 데려가면 이거 절도가 되는지 이런 거 조금만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상이 되는 건가요? 네, 안타깝긴 하지만 어쨌든 원래 주인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그걸 허락 없이, 그리고 의사에 반해서 가져가면, 근데 죄송한데를 하는 주인의 개라고 해도 그 허락 없이 아무런 얘기 없이 가져가면 절도죄 범행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 구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얘네가 너무 불쌍한데 너무 학대받는 강아지들이 있어요. 그럼 이 애를 데리고 가고 싶은데 단체들에서, 근데 얘가 내 거니까 제가 조금 찾아보니까 그 원 소유주한테 포기각서를 받아야 된다고 해요. 포기각서를 받아서 이 사람이 내가 소유권을 더 이상 주장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받고 데려가는 그런 식으로 유기견을 이렇게 보호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네. 들도 여전히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이라는 게 우리나라 민법에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보니 이게 절도죄를 완전히 피해갈 수는 없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더 이상 키우지 않겠다. 난 이 소유권을 갖지 않겠다라고 뭔가 각서를 받고 설득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동물들을 구출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게 원래 주인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데려가면 구조한다고 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는 거죠. 여기 동물권 보호 단체들의 여러 가지 법적 쟁점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도 나중에 좀 더 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2화에서는 동물권에 대한 이야기가 좀 다뤄졌던 것 같고요. 3화, 4화는 장애 이슈에 대한 것들이 이슈가 많아지면서도 크게 줄기로 갖고 가는 건 한 가지 판례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혹시 어떤 것들이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이 판결문, 그러니까 그 강다희 판사도 1심 법원에서 패소하면서 그 판결문의 내용을 들으면서 이거 대법원 판결 그대로 따라간 거예요. 이기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대법원이라는 말을 하는데, 실제로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판결 번호 띄울 수 있나요? 뛸 수 있어요. 네, 99년도 판결이고요. 98-22857 판결이고, 이거 찾아보시면 판결 전문을 읽으면 약간 이해가 안 될 것 같으면서도 꼼꼼히 읽으면은 아마 제가 봤을 때 쉽게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 그 장애를 갖고 태어난 친구가 원고고 그 의료기관과 의사가 피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여기서의 그 장애는 다운 증후군이라고 판결문에 명시가 되어 있고요. 결론적으로 그 드라마에 나온 1심 판결문처럼 이 판결문 아마 워딩을 거의 그대로 따오신 것 같은데, 제가 짧게만 읽어드리면
그 인간 생명의 존엄성과 그 가치의 무한함에 비추어 볼 때 어떠한 인간 또는 인간이 되려고 하는 존재가 타인에 대하여 자신의 출생을 막아줄 것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그리고 장애를 갖고 출생한 것 자체를 인공 임신 중절로 출생하지 않은 것과 비교해서 법률적으로 손해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며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로 인해서 치료비 등 여러 가지 비용이 정상인에 비하여 더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그 장애 자체가 의사나 다른 누구의 과실로 말미암는 것이 아닌 이상 그 선천적으로 장애를 지니고 태어난 아이 자신이 청구할 수 있는 손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고요. 단서가 있긴 하죠. 그 장애 자체가 의사나 다른 누군가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닌 이상, 그러니까 누군가의 과실이 있다면 그 과실에 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길은 열어놨습니다. 그렇지만 그 태어난 것 자체, 내가 장애 갖고 태어난 것 자체, 생명을 얻은 것 자체가 그 내가 태어나지 않은 것과 비교했을 때 나는 태어나지 않았어야 해 라는 상태와 비교했을 때 손해라고 볼 수 없다는 판결문은 명확히 한국에도 있다라고 말씀드리죠. 그게 1심에서 있는 판사님이 이 내용대로 그대로 하신 거죠? 이용하셨어요. 그래서 아까 그 키미가 감동받은 포인트의 그 워딩이 아마 맞아요. 이거예요. 손해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맞아. 맞아요. 그래서 그게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되게 관심 있게 잘 썼어요. 처음에 그 장애인 아동, 너무나 귀엽고 또렷하게 생긴 아동이 강다희 판사를 찾아와서 저 하나님을 고소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다들 궁금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고소하지? 법정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지? 궁금증을 유발시켜서 그거를 자연스럽게 이제 박기분 변호사님이 열심히 리서치를 해가지고 하나님을 고소하는 게 아니라 의사와 의료기관을 고소해야 되겠다. 정확히 고소라는 용어를 썼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이제 사건이 자연스럽게 이 판례 틀에 맞춰서 넘어가고 그 과정에서 깨알같이 이제 그 유머 코드로 그 이제 하나님을 도대체 어떻게 고소해요? 라고 한 다른 동료 변호사의 그런 질문에 자연스럽게 저 하나님 고소할 수 있습니다. 주소도 알아냈어요. 라고 하면서 도곡로 어디 이렇게 하니까 이제 옆에 있는 그 변호사가 하나님 주소가 강남이 사시냐고 이렇게 얘기한 것도 있죠. 자연스럽게 의료기관 넘어가고요. 그에 맞춰서 소송을 해서 결국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집니다. 지는데 끝나지 않아요. 거기서. 또 어떻게 넘어가냐? 2심 넘어가서는 그 강다희 변호사가 이 판결 너무 좋은 워딩이지만 이거는 아름다운 말에 불과하다.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하면서 과연 장애우로 태어난 그 아동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그저 아름답고 그저 가치 있고 존귀한지 아니면 현실은 그렇지 않은지를 내가 보여주겠다. 판사에게. 그러면서 현장 검증 같은 여러 가지 장애인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여러 어려움들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펼쳐 보여주는 그런 장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넘어갑니다. 되게 자연스럽게 잘 넘어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2심 판결이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전반적인 그렇게 태어난 것 자체가 손해는 아니다라는 거에 대한 기존에 확립된 판결들이 있는데 강다희 변호사가 이걸 가지고 아까 펼쳐 보여주는 걸 통해서 단순히 그렇게 말할 수는 없고 실제로 어려움들이 얼마나 겪고 있는 것인지 한국 사회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지를 현장 검증의 다양한 걸 통해서 이제 보여주는 그런 장면들이었죠. 결론은 근데 갑자기 그래서 비법률적인 방법으로 이것도 끝났죠? 어떻게 끝났죠? 근데 이거 너무 감동적인 얘기네요. 네. 이거 다 본부분 다 본 사람들도 스포주의라고 했습니다. 이분들에게 지금 감독님들에게 요거 했습니다. 네네. 얘기해도 됩니다. 네네. 얘기돼요?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사실 대법원 판결 너무 명확하고 그리고 맞아. 힘이 더 감동 받으셨지만 그 생명의 태어난 거가 손해라고 볼 수 없다는 건 아마 누구도 부정하기 어려워요. 이걸 손해라고 어떻게 해요? 네, 말도 안 되지. 감히 하겠어요. 실제로 그래서 어디까지 사건이 발전하냐면 원래는 의료기관과 의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었는데 증인이자 피고인을 바꾸려고 하는 건 아니고 피고를 바꾸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 의료기관의 설립자를 이제 증인석에 모셔서 여러 가지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하는 취지는 뭐냐면 그 의료기관에서 굳이 그 임신 중절 수술을 하지 않으려고 했던데 어떤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그리고 그 임신 중절을 하지 않았으면 그 과정에서 장애우가 태어나지 않도록 임산부를 잘 관리하고 잘 돌봤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은 것은 아닌지, 이런 과실을 좀 입증하려고 사실은 불렀던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판결문에서 그 틈이 있다고 했잖아요. 장애로 태어난 것에 어떤 의료인의 과실이 있지 않은 이상이라고 하는 그 틈을 파고들려고 증인으로 파운더를 불러서 아마도 그 의료기관에서 그렇게 의도적으로 했을 것이다. 무의식적으로라도. 그런 것들을 입증을 한 건데 그 과정에서 이
파운더이신 박웅산이었나요? 그분이 그냥 악인으로 등장하지 않고요. 사실은 굉장히 진심을 갖고 있는 분으로서 등장을 하면서 이분이 자기의 아들이 일찍 돌아가시면서 겪었던 여러 어려움과 그 아들이 하고자 했던 그런 낙태 반대 운동에 자기도 그냥 참여했다는 것. 그리고 그 원고로서 그 자리에 나타난 그 아이를 보면서 이 아이가 얼마나 소중하고 또 귀엽고 똑똑하고 이 아이가 태어난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에 대한 걸 설명하는 과정들을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따뜻한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귀 막으셔야 될 것 같은데 갑자기 이 아이와 이 어머니를 입양하는 선택을 합니다. 네, 성인 입양하는 선택을 하면서 선언하시는 거죠. 이 아이가 태어나 자라고 앞으로 성장한 모든 과정이 결코 손해가 아님을 제가 입증해 보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아름답게 그 손해배상 소송 자체는 여전히 패소, 항소심 기각으로 끝나는 걸로 마무리됐지만 그 아이와 가정은 그리고 이 어떤 설립자의 진심은 그런 식으로 드러난 형태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없는 얘기일 수 있는데 요즘 유튜브에 보면 임신하고 임신 준비하고 이런 사람들 이렇게 브이로그 같은 게 많이 올라오고 저도 구독해서 보는 사람도 있고 한데 거기 보면 산정 검사 결과를 기다리면서 장애가 있으면 어떡하지 너무너무 걱정하는 영상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전 그걸 보면서 그리고 막 결과를 보고 아 다행이다 막 장애가 없다고 해서 정말 천만다행이에요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를 보면서 근데 제가 아이를 안 가져보고 키워보지도 않아서 잘 모르지만 정말 아이가 건강했으면 좋겠는 그 희망은 너무 이해를 하지만 아 막 장애가 없어서 너무 다행인 걸 막 이렇게 막 표현하시는 그런 걸 볼 때 마음이 조금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정말 큰일 날 뭔가 그런 장애가 있으면 큰일이 나는 것처럼 물론 그 당사자가 겪은 어려움은 우리 사회에서 너무나 크겠지만 그런 영상들을 장애인으로 태어났을 때 장애인으로 태어난 게 손해는 아니지만 장애인으로 태어났을 때 한국 사회에서 받게 될 차별과 어려움들을 너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은 이해할 수 있지만 키미 말대로 갑자기 안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라든지 장애인이 아니어 정상인이어서 이런 표현처럼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는 당연히 우려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결국은 그러한 차별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서 누구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 같은 한국이 특히 다른 나라 북유럽이나 일본 국가들에 달리 그런 이제 장애인들이 살 수 있는 평등하게 살 수 있는 조건들이 많이 마련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이런 어려움도 사실 없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을 좀 한번 그 다음에 아까 전에 그 약간 자수성가를 하셨던 분이셔서 모든 것은 자기의 노력에 달린 것이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 당사자의 목소리를 담아낸 거 그 아이가 설명하면서 특수학교를 가려고 해도 갈 수 없고 세워지지도 않는 상태가 됐는 게 나는 어떻게 더 노력을 이제 어떤 더 노력을 할 수 있나요 하다 보니까 이제 그 회장이 더 이상 말을 더 이상 잊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마치 사회는 잘 굴러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냥 어느 정도로 잘 굴러가고 있고 돌아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노력을 해도 할 수 없는 심각한 차별을 당하고 있던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를 다 잘 모르고 있다가 회장도 그건 너가 노력하지 않아서 그래. 노력이 부족해서 그래. 라고 생각했다가 갑자기 이제 좀 전화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서 그런 형태의 당사자들의 목소리도 드러나고 이런 이길 수 있는 그 어떤 면에서는 지는 거 알더라도 이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다양한 소송들을 해오는 공익 변호사들의 모습도 여기서 좀 잘 담겼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아까 생각나는 거, 예. 말 안 한 거 네, 하면은 얼마든지요. 그 강다윗 변호사가 판사 시절에 그 자기가 했던 그 박기쁨 가정 사건이 있었잖아요. 맞아. 그걸 보면서 사실 공익 변호사를 일하다 보면 막 나만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맞아. 돕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은 되게 다 소영웅주의에 빠지면 안 되는데. 네. 자기 돈 버는 일인 것 같고 그런 생각에 빠질 때도 있을 텐데 근데 그 강다윗 판사가 했던 그 일들 보면서 각자 자기 자리에서 어쨌든 판사들은 사람들의 어려움에 귀를 기울여 듣고 그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이런 것들 보면서 다 각자 자리에서 자기 몫을 하고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다시 해보게 됐습니다. 네. 저희가 또 되게 재미있는 이슈가 있는데요. 아마 1화부터 4화까지의 이슈들을 아마 계속 다양한 형태의 판례와 사건들을 가지고 이 사건을 매 화를 아마 구성할 것 같아요. 그런데
키미가 보시기에 5화와 6화, 5부 또는 6부에 어떤 게 나온다고 그랬죠, 주제가? 아, 제가 그 구독하는 유튜버 중에 효연, 소녀시대 효연. 소녀시대 효연 저희 나와주시면 안 되나요? 아, 그래 네, 너무 네, 좋죠. 네. 제가 너무 재밌게 매일 보고 있는데 네. 거기 정경호 배우가 나와서 이 드라마를 소개하면서 5, 6부는 난민 이야기예요 하시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너무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배우님도 되게 인상 깊게 아. 느끼실 정도였으면 사실 1, 2, 3화, 4화도 저한테는 되게 충분히, 인상적이고 그렇죠, 재밌었는데 더 재밌게 난민 이야기를 다뤄주시려나? 아. 그럼 사람들도 조금 더 관심 가지고 난민들 생각 한 번 더 해보시려나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난민 이야기 다뤄주신다고 해서 저희도 많이 기대하면서 보고 있고요. 저희 같이 이런 얘기들 너무 재미있기 때문에 정경호 배우님도 같이 저희 나오셔서 저희들이랑 같이 이런 이야기를 뒷얘기를 나눠줄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기다립니다.